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이른 아침마다 톡톡 사연을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는 아주 규칙적인 습관을 지닌 아줌마 애독자랍니다. 인간관계 맺고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특히 여자들한테 있어서 시댁의 인물들은 더 쉽지 않고 골치 아프기 십상인 것 같아요. 저를 환장하게 만들었던 인물도 시댁 사람인데요. 바로 제 동서였답니다. 여기서 동서라 함은 제 남편의 하나뿐인 남동생의 아내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서열로는 제가 손윗사람인데요. 동서가 보통 내기의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장부터 기선제압을 잘했고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넓은 마음으로 유순하게 받아주면서 저희 관계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동서가 저에게 습관적으로 자주 하던 소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형님은 어차피 세련된 거 잘 안 어울리시잖아요. 약간은 촌스러운 게 형님한테 잘 받고 잘 어울려요. 사람의 억척스러운 이미지도 아무나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형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억척스럽고 촌스럽고 요즘 시대에 그런 것도 하나의 개성이자 매력이죠. 세련되고 우아하고 이런 건 저랑 잘 맞는 이미지고요. 그놈의 이미지. 이미지 타령이라는 건 너무 징글징글했네요. 사람 이미지가 꼭 이렇고 저렇고 한 가지의 색깔만 국한되어야 하나요? 가수 백지영이 격렬하게 댄스 추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데뷔하며 활동했지만 발라드 여왕으로 거듭나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고 지금까지도 예능에 자주 얼굴 비추면서 잘 살잖아요. 꼭 사람이 한 가지에만 갇혀서 살아야 할 필요도 없고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다른 모습을 못 꺼내 보이며 살 필요는 더욱 없죠. 그런데 동서는 자꾸만 저에게 억척스럽다더니 촌스럽다느니 덩치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여장군이었을 거라느니 뭐 그런 소리를 자주 했었어요. 얼굴만 봤다 하면 꼭 그런 얘기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라? 혹시 동서는 내가 다른 이미지를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건가? 나는 촌스러워야 하고 너는 세련된 사람이고 꼭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자꾸만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 같다는 짐작이 드네. 어느 날 문득 그런 짐작이 들면서부터 저는 동서가 왠지 모르게 불편해졌죠.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 동서를 만난 주말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알고 지냈던 친한 언니한테서 안 입는 옷을 한 벌 선물 받은 거 그거 입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좀 유행을 하던 브랜드였던 거예요. 동서가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는 분이 형님한테 이걸 줬다고요?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좋은 옷의 가치도 모르는 데다가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한테 이게 가니까 정말 아까운 마음이 다 드네요. 최근에 유행하는 스타일이라서 형님하고는 이미지가 맞지도 않는데 그냥 입지 마세요. 나는 이 옷이 편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이미지하고 어떻게 안 맞는다는 거야? 동서, 잘 입고 온 사람한테 괜히 트집을 잡는 거 아니야? 좀 너무하네. 어머나? 형님, 오늘따라 왜 그렇게 갑자기 표정을 싹 굳히면서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보세요? 혹시 오해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형님한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옷이 정말 너무 안 어울린 데다가 형님은 그 브랜드가 어디서 어떻게 유행이 시작되었는지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여러모로 안타까워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인상 구기시면서 저한테 따지시면 자격지심이 있으신 걸로 저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이 정말 어이가 없네요. 에이씨, 그때 동서에 싸대기라도 한 대 날렸어야 했는데 저는 기껏해야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정도로 크게 말을 하고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일에서 첫인상이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겠죠. 동서가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약간 건방지다는 건 처음부터 알아봤었지만 제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제 시동생의 얼굴을 봐서 참았던 거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동서가 저를 깔본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부터는 속으로 동서가 많이 철이 없고 그런 쪽으로 인성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제 딴에는 측은한 마음으로 참아주었던 거예요. 제가 윗사람이니까 측은지심을 가지고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누울 자리 보고 발뻗는 동서의 만행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괜히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며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상황을 자꾸 좋게 해석하고 끌어다가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로 보더라 이런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오묘하게 꼬여버린 동서와의 인연, 그 시작을 찾아보자면 당연히 제가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때를 돌아봐야겠죠. 시댁에서 얽힌 인연이니까요. 시댁은 충청도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이런저런 집안 사정 때문에 충청도와 서울로 오가면서 도중에 지내시긴 하셨으나 어쨌든 충청도 분이세요. 거기서도 시골이요. 남편은 삼형제라서 위로 형이 또 있습니다. 집안의 첫째가 제 아주버님이세요. 결혼을 안 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의 탄생 때문에 결혼하신 부부예요. 아이가 생기셔서 얼른 부부의 연을 맺으셨고요. 8살 터울로 남편이 태어났습니다. 아주버님을 낳고 나서는 열심히 일하고 서울로 오가면서 지내시느라 정신이 없으셔서 둘째를 늦게 가지신 거라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보다 2살 어린 막내가 태어났죠. 제 시동생 말입니다. 시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덩치가 왜소했고 발달이나 성장이 다 느렸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걱정을 독차지한 존재였다고 해요. 시부모님께서는 어렸을 때 몸이 작고 약했던 막내 아들에게 유독 애틋함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남편은 내가 뭘 크게 해주지 못한 형이라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것인 건 저는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요. 다 크고 나서는 더 이상 옛날에 극도록 소심하고 유약한 모습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한 것만은 여전한 시동생이었기에 막연히 참한 여자와 결혼을 하리라고 시댁 식구들은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아니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지만 어쨌든 아주 의외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제 동서 자리에 엄청난 깍쟁이가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귀한 공주님 대접이라도 받고 자란 사람처럼 처음에는 딱 그렇게 굴었었죠. 사람이 차분한 맛이 전혀 없고 너무 깍쟁이처럼 굴길래 저는 시동생이 동서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저는 동서가 시동생과 아직 애인 사이이던 시절에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믿을 수 없었죠. 그때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왜? 이런 생각만 들었었네요. 어쩌다 보니 시동생이 동서하고 저희 부부 신혼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이 소심하다지만 자기 형과 형수한테 근처에 온 김에 연락도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를 찾았는데 그때 마침 남편은 없었기 때문에 저만 2사람을 만났습니다. 동네에서 닭을 맛있게 튀기는 호프집으로 제가 안내를 했죠. 시동생의 여자친구라는 존재들을 짧게 2명 각각 한 번씩 만나본 적은 있었으나 모두 조용조용했는데 나이 먹고 나서 사귄 이번 여자친구는 어딘가 무척 활발하다는 인상부터 받았습니다. 자기는 호프집의 아저씨 냄새와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웬 아저씨 냄새 타령인가 싶었죠. 하지만 제가 오늘은 참고 적응을 해볼게요. 저를 위해 신경 써주신 분의 호의를 저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 정도는 사회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곧이어 동서는 자기가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저를 보면 미소를 짓는 그 얼굴은 마음씨 넓은 내가 참아줄게 이런 표정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시동생이라는 인물과 너무나도 상반된 여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조합일까 싶어 저는 아리송했습니다. 닭 요리를 좋아하는 시동생답게 치킨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호프집을 찾은 거였고요. 저는 시동생을 보면서 흐뭇하게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불참하는 대신 저보고 가서 돈 좀 내줘 라고 했거든요. 그때 동서가 문득 제 지갑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잠깐만요. 그 지갑이요. 혹시 구찌 아니에요? 우와, 그 디자인은 완전히 구찌 클래식인데? 어떤 거요? 아, 이거 제 지갑이요? 그런가 보네요. 저는 구찌라는 이름 들어만 봤지 그게 뭔지 잘 모르고요. 옆집에 살던 애기 엄마가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자기가 쓰던 건데 혹시 필요하냐면서 저에게 주고 갔어요. 이삿짐 줄인다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길래 옆에서 기웃거려 본 보람이 있네요. 네? 그럼 언니가 사신 게 아니었어요? 남이 쓰던 지갑을 쓰고 계신 건가요? 남이 쓰던 거지만 그 애기 엄마가 워낙 깔끔한 사람이어서요. 그리고 인품도 좋은 사람이었죠. 왠지 이웃으로 지낸 짧은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걸 쓰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비싼 브랜드일 줄은 인식을 전혀 못하고 썼네요. 그저 어딘가에 브랜드 있겠거니 싶은 게 다였거든요. 저기요, 그거 그냥 브랜드가 아니에요. 바로 명품이라고요. 그 가치를 모르시는 분께서 명품 지갑이 간 게, 엄청 안타깝네요. 아니, 이게 그렇게 안타까워할 정도의 일인가요? 그러면 저하고 지갑을 바꾸실래요? 저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동서가 그때 작은 손가방 같은 핸드백을 가져왔던지라 내부가 슬쩍 보였는데 지갑이 빨간색이더라고요. 아주 빨간색은 아니고 살짝 다운색인데 색깔이 칙칙하지 않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는 지갑은 빨간색 정도로 써줘야 돈이 들어온다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저의 제안에 솔깃한 표정을 지었던 동서는 갑자기 헛기침을 하더니 손을 내저었어요. 네? 참나. 아니에요. 됐어요. 제 지갑도 딱히 빠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지갑은 비싼 걸로 안 사요. 은근히 험하게 담는 게 바로 지갑이라서요. 그래서 저는 네 하고 말았었죠. 그러더니 헤어질 때가 되니까 시동생 몰래 저한테 다가와서 뭐라 했던 줄 아시나요? 혹시 지갑 바꾸겠냐고 그랬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고개를 저었죠. 이미 됐어요 라고 거절했던 사람과 지갑을 바꾸고 싶진 않더라고요. 뭐예요? 설마 그냥 해본 말씀이셨어요? 바꿔줄 생각도 없으면서 말씀을 너무 가볍게 하시네요. 아니에요. 정말로 바꿀 용의가 있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얼른 바꿔요. 저는 이까짓게 뭐 얼굴까지 붉힐 일인가 싶어서 그냥 바꾸어줬습니다. 얼른 바꾸는 그 찰나에도 동서는 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 지갑에서 빼낸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이 카드는 한정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발급받았죠. 언니는 이거 보신 적 없으시죠? 한정판이라서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처음 보네요. 그런데 한정판이면 금칠이라도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은칠? 카드가 무슨 금도끼, 은도끼인 줄 아세요? 그냥 한정판이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카드 유효기간이 10년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참 별나게 한정판인 것들도 다 있네요. 제가 떠오른 감상대로 말을 했건만 동서가 입술을 꾹 다물고 삐진 모양새로 아무 말도 않더니 휙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시동생하고 무슨 일로 전화를 하고 있길래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여자친구가 제 이야기는 혹시 아느냐고. 제가 지갑 바꿔줬는데 잘 쓰고 있는지 뭐 그런 짧은 얘기요.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의 시동생이 놀랐습니다. 형수님이 바꿔주신 거였어요? 제 여자친구가 그러는데 형수님이 자기가 됐다고 했는데도 자꾸만 지갑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바꿔줬다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동서가 아주 웃기는 짬뽕임을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바꿔준 걸 고맙게나 쓰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니 너무 황당했죠. 그 통화에서 시동생이 이런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동서가 시동생한테 제가 무척 촌스러운 사람 같다는 말을 했다네요. 그러자 시동생은 동서한테 제 성격이 무척 좋고 자기는 저를 존경한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고요. 왠지 시동생이 귀엽게 아부를 떠는 것 같아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고맙네요 하고는 말았지만 시동생의 말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제 성격을 좋게 생각한다면 절대 동서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은 이미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동서는 호프집에서 저하고 시간을 보냈던 그날에 이미 저와 한 집안 식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서 어느 정도 기선제압에 들어갔던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이 도대체 왜 그런 스타일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지 저는 의문이었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까 살짝 이해는 갔어요. 제 딴에는 저도 시동생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친형을 따라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시동생은 동서처럼 약간 성격이 외향적이고 기도 세고 뭔가 자기를 이끌어주고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않는 이런 여자가 반대로 소심하고 조용한 여자보다는 좋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없는 면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매력으로 느끼고 든든함도 느끼고 그런 거지. 카리스마를 가진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것 같아. 만석이의 마음을 내가 읽어보자면 그래. 카리스마 같은 소리 좋아하시네. 싸가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감상은 속으로만 뱉었죠. 겉으로는 그런 내색 전혀 안 했어요. 시동생이 시댁에서 어떤 인물인데 나이 들어서도 시부모님의 영원한 막내, 영원한 아픈 손가락인데 제가 결혼에 대고 안 좋은 말을 얹겠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남편 또한 자기 동생을 아끼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답이었습니다. 앞으로 동서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는 게 능사라는 생각도 마치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는 결혼할 때도 무척 유난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던 예식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가격을 적당선에서 맞추려면 동서가 부르짖는 그 취향에 맞는 예식장을 잡으려면 기간을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그런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시는 바람에 알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애미야, 네 생각은 어떠니?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근데 1년은 너무 멀지 않아요? 예식장 솔직히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지금 잡으려는 것도 제가 보기엔 괜찮던데요? 아니지. 사실 괜찮고 말고 따질 것도 없이 너무 무난한 곳이에요. 그래? 내 생각도 거의 그런데 애미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가닥이 좀 잡히는구나. 오냐, 고맙다. 시어머니께서 딱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저는 알아서 되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시동생을 통해서 언뜻 듣기로는 동서가 자기는 미국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럭셔리한 걸 좋아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자기 친척들은 결혼식을 얼마나 멋지게 했는 줄 아냐면서 특히 3년 전에 자기 외사촌 오빠가 미국에서 결혼했을 때가 장난 아니었는데 그게 생각나서 허접한 결혼은 하기 싫다는 주장이었죠. 그 결혼식 수준의 반만 되어도 좋겠다는 거라서 자기가 큰 욕심 부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빚을 내서 하시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겠거니 싶었는데 어쨌든 다들 동서의 의견에 반대를 해서 결국 원래 예약을 잡으려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여기가 아주 볼수록 너무 괜찮네. 교통편도 좋고 음식 가짓수도 마음에 들고 깔끔해서 다들 표정들도 밝아. 내가 우리 애미 말대로 하길 잘했다 싶더라. 갑자기 저에게 공을 돌리신 시어머니. 그 의도 자체는 감사했지만 문제는 바로 동서의 앞이었다는 거겠죠. 그 말을 들은 동서가 눈이 돌아갔어요. 형님이 여기서 하자고 그러셨어요? 제 결혼식인데 형님이 왜 말을 얹으셨어요? 대체 왜요?
아니야, 동서. 나는 그냥 여기가 무난하다고 그런 말씀만 드렸을 뿐이야. 오해하면 곤란해. 딱 봐도 자기 수준으로 저를 끌어내리고 싶어서 여우짓 하셨네. 본인이 촌스럽고 감각 없고 전혀 럭셔리하지 못하면 그냥 본인만 그렇게 사시면 돼요. 왜 멀쩡한 사람까지 끌어내리려고 하세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진짜 신경질 나서 미치겠네. 와, 그때 제 말문이 진짜 턱 막혀버렸습니다. 저야말로 동서한테 대체 왜라고 따지고 싶었어요. 이 문제를 왜 저에게 그런 식으로 따지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네요. 시댁뿐만 아니라 동선의 친정도 전부 다 동일해 해서 예식장을 잡은 건데 왜 화살이 저에게 돌아온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정신없는 결혼식장에서 새 신부한테 네가 알아서 최종 결정을 한 걸 왜 나한테 난리냐? 이렇게 따질 미칠 백장이 없었어요. 그건 결혼식을 조쳐버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니라는 말만 했네요. 동서는 성질머리를 접지 않고 계속 궁시렁거렸습니다. 어머님한테 바람 넣은 장본인이 여기에 있었다니. 어쩐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짜증나. 덕분에 촌발 날리는 남들 수준의 결혼식을 올리게 됐네요. 아주 감사하네요. 일을 뿌드득 가는 걸 보고 제가 솔직히 조금은 쫄았어요. 저는 그런 거 속으로만 생각하고 상상할 줄이나 알지. 겉으로 남한테 실제 행동을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저보다 동서가 만만치 않은 레벨을 가진 여자임을 이때 제대로 눈치챘죠. 그래서 조용히 돌아서서 조용히 예식 다 받고 아주 조용히 퇴장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동서하고 거칠이나 살짝 하면서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싶다고요. 남편이 저한테 맘대로 해 라고 해서 저는 안심했고 앞으로 심적인 거리감을 두고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였어요. 제가 피식 웃는 일이 생겼는데요. 시동생 동서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 온 이후 이래저래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는 건 몇 주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야 둘의 신혼여행 사진들을 모여서 구경하게 됐습니다. 컴퓨터 노트북에다가 USB 꽂아서 사진들을 봤죠. 아주버님께서 이런 건 분위기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웬 프로젝트 빔을 준비해 오셔서 시댁 시골집에다가 빔을 싸서 봤습니다. 큼지막하게 사진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신혼여행 사진들 말고 다른 것도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동서가 말했던 자기 미국 사촌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배경이 딱 봐도 미국 작은 교회였거든요. 영어로 적혀 있었고요. 저게 동서가 말했던 미국의 호화 결혼식? 저 결혼식의 반 정도만 해도 만족하겠다고 했던 동서가 말했던 그 결혼식? 옆에서 남편이 너무 놀라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표정에 장단을 맞추며 그런 소리를 내뱉어 버렸어요. 혼잣말이었지만 조용하니까 다 들렸겠죠. 시부모님께서는 황당하다는 기색으로 동서 쪽을 쳐다보셨고 시동생은 그저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피로연인지 뭔지 엄청 멋있게 영화처럼 했다고 하더만 저게 그건가? 라며 중얼거리셨고 자동으로 사진들이 넘어가도록 넘긴 기능이 되어 있었던지라 미국의 자칭 호화 결혼식 사진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망한 상황 속 동서가 발끈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결혼식은 저게 아니라고요. 저건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한국에 있던 사촌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들 몇 명이 백인 흑인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게 더더욱 민망했습니다. 동서는 미국 친척들은 전부 가쁘다라면서 얼굴이 달아오른 채 열변을 시작했고 만약에 친척들이 진짜 가쁘였으면 예식장 잡을 때 예상 고려 따위 안 했을 것이므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했죠. 시어머니께서 민망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때 아주버님께서 호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려, 저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사진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알게 뭐여.
그렇죠. 역시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땅바닥에 개미 눈알도 다 보던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영 눈이 침침해졌지. 잘 보이지도 않아. 아주버님의 말씀에 동서가 민망함을 모면했다고 여겼는지 무척 반색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신혼여행지의 사진을 보았고 자기가 장소 소개도 해주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길래 제가 망설이다가 집에 갈 때가 되어서 동서의 귀에 아무도 몰래 속삭여 주었습니다. 동서, 아까 아주버님이 하신 말씀, 그거 사진이 너무 커서 배경이 미국인 거 다 보인다는 뜻이었고, 시력이 워낙 좋으셔서 잘 보인다는 뜻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아주버님의 발언을 형님이 멋대로 꼬아서 해석하고 이간질을 시도하는 거예요? 형님, 인상은 참 순박해 보이시는데 이러실 줄 몰랐네요. 동서가 저를 오해하고 코웃음을 치길래 저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흠칫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아주버님이 자기를 놀리신 거였는데 그 의미를 못 알아들었고 제 도움 덕분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서 고맙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 동서지간끼리 잘 지내보자고 동서가 먼저 말을 해왔습니다. 거기다 대고 제가 거절할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자 대답을 해줬죠. 동서는 어땠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대답을 해놨으면 기본 도리는 앞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과일이라도 생기면 예의상이나마 동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날씨가 굳은 때이면 비 피해 없게 조심하라는 안부도 남겼고요. 그런 나날을 쌓아가면서 저는 동서와 그런대로 잘 지내는 사이가 된 줄 알았습니다. 옆에서 저를 지켜본 남편도 대면대면하게 지낸다고 할 땐 언제고 사이 좋네? 이렇게 말을 해주었고요. 제가 자기 동생의 아내하고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 내심 좋아하는 남편의 기색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동서하고 정기적으로 시댁에 방문하는 것도 하게 된 거였고요. 저는 원래도 가끔씩 혼자 시댁에 가서 시간도 보내고 시어머니하고 카페도 종종 가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서를 끼워 넣은 건데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후회가 될 무렵에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고요. 왜 후회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런 계기 때문에 동서가 저에게 그놈의 이미지 소리를 들먹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가방에서 지금 뭘 꺼내시는 거예요? 비닐봉지? 설마 남은 빵을 거기다가 싸가시게요? 그렇게 하려고 해. 포크로도 안 닿았고 우리가 그냥 나이프로 잘라놓은 거잖아. 이렇게 버리고 가면 아깝지? 싸서 집에 가져갈까 하는데 혹시 동서가 더 먹고 싶은 거면 동서가 싸갈래? 네? 아니요, 됐어요. 저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근사한 신상 카페로 와서 비닐봉지를 꺼내시다니. 남은 걸 싸가시다니. 제 눈에는 너무 좀 뭐랄까, 구차해 보였어요. 이게 왜 구차해? 여기 구석에 셀프 포장 구역 있는 거 못 봤어? 비닐팩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고객들 보고 남은 빵은 알아서 싸가라고 안내가 되어 있잖아. 나는 마침 집에 비닐이 많으니까 미리 그냥 챙겨 다닌 거지. 원래 싸가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구차하다니. 그래요? 여기가 원래 그런 방침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형님이 워낙 어척스러운 이미지가 있으시니까 저도 모르게 생각이 그쪽으로 튀었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살았던 미국에서는 뷔페에 비닐봉지 챙겨가서 음식을 싸가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다 보니 어느 날 외출해서 동서가 그런 헛소리를 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만 했어요. 멀쩡히 커피 잘 마셔놓고 머리가 돌기라도 했는지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웬 미국 뷔페 얘기?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동생에게 지적을 날리려던 찰나
화장실에 가셨던 시어머니께서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마자 동서가 시어머니께 팔짱을 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형님은 되게 뭐든지 억척스럽게 잘 이겨낼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동생만 5 정도 딸려있는 집안의 장녀라서 돈을 벌기 위해 시골집을 떠나 상경한 이후로 이를 악물고 앞만 보고 달려오며 10원 한 장 허투루 안 쓰고 양말이며 속옷을 다 해질 때까지 입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너는 말을 참 요란스레 한다. 여기 큰애미는 말을 시끄럽게 안 하니까 너보다야 차분하고 진중하기는 하지. 저는 워낙 도시 여자라서 그래요. 어디 도시 여자이기만 한가요? 미국 여자이기도 하죠. 이제 보니까 저하고 형님은 근본부터가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자꾸 형님이 이질적으로 느껴지면서도 순수한 호기심이 생겼나 봐요. 저에게는 날 때부터 없었던 촌스러움, 그 정겨운 촌티라는 것이 형님에게선 느껴져서 볼 때마다 구수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당최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네미가 사람 마음을 불편하지는 않게 해. 그거는 맞아. 저를 칭찬하는 듯 저의 장점을 말해주는 듯 하였지만 가만히 잘 짚어보면 그건 결국 저보고 촌스러운 여자라고 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동서가 웃으면서 말을 하는 데다가 시어머니께서 계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냉정하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동서가 뭔 놈의 헛소리를 하든 간에 그저 헛소리에만 그치면 상관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저같이 너무 잘 배워서 잘난 며느리만 있으면 어머님도 별로이셨을 거예요. 형님처럼 억척스럽고 촌스러운 이미지의 며느리가 있으니까 어머님이 이래저래 마음이 편하신 거죠. 그런가? 듣고 보니 네가 하는 소리가 맞네. 둘이 다르기는 해. 동서가 자꾸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께서도 어느새 당신의 안에서 제 이미지를 억척스럽고 촌스러운 것으로 보시게 되었더라고요. 동서가 워낙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확 비교가 되어서 더욱 그렇게 여겨지셨겠죠. 처음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서울에 사시는 먼 친척으로부터 화장품 선물 세트를 받으셨는데요. 식구들끼리 다 같이 모였을 때 세트 중에서 향기나는 로션을 꺼내 드시면서 저희 며느리 2명을 부르신 거예요. 이런 건 젊은 사람들한테나 요새 유행하는 것이지 나이 든 시골 사람이 쓰기에는 민망하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동서는 그게 백화점 브랜드인 것을 알아보고는 무척 좋아했어요. 냉큼 받아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크게 안 따지는 사람이니까 그저 마음 감사하다며 받아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근데 그네미 너는 요새 유행한다나 뭐라나 하는 이런 거 별로 필요가 없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마침 로션을 새로 산 지 얼마 안 된 때였거든요. 1개를 사면 비싼데 2개를 사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새 것이 2개나 있던 때라서 저도 모르게 엄청 필요하지는 않아요. 라는 식으로 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제 몫의 로션을 동서에게 건네셨습니다. 이런 거 잘 쓸 줄 아는 애가 써야 맞는 거겠지. 그래, 네가 둘 다 쓰렴. 그게 낫겠다. 네, 어머님. 감사히 잘 쓸게요. 저는 유행도 엄청 따지고 화장품 브랜드가 뭐뭐 있는지 그런 거를 다 꿰고 다니거든요. 아무거나 저렴하고 용량이 크면 따지지 않고 막 쓸 것 같은 이미지의 형님하고는 제가 땅판이죠. 형님은 왠지 억척스럽게 다 써가는 로션통 거꾸로 세워놓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쓰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기다. 치약도 가위로 잘라서 속을 파서 쓰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게 너무 어울려요. 억척이 형님. 자기 멋대로 저를 억척이라고 하더니만 그날 헤어지면서도 저에게 억척이 형님 잘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건 완전 싸우자는 신호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그때 재미있다면서 깔깔 웃는 동서가 정말로 무척 재미있어 보여서 에휴, 이 철없는 거사 내가 참자 이러고 말았던 것입니다. 동조하지 않는 게 동생의 빈약한 지적 수준을 따라가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가만히 있었더니 저를 가만히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선동이란 참 무서웠고 군중 심리라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동서가 하도 자꾸만 저를 억척이, 촌티 이런 걸로 부르니까 온 식구들이 은연중에 저를 그렇게 인식했어요. 단체로 모처럼 가족 나들이를 갔을 때 관광지 식당가 앞을 지날 때에도 어느 집에서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진하게 풍겨오니까 동서가 큰 목소리로 어? 나는 미국 입맛이라 전혀 못 먹는 음식이지만 딱 봐도 우리 형님은 잘 드실 것 같은 냄새가 난다. 그쵸? 형님이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잘 드실 것 같은 냄새가 나죠?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같이 나들이 온 시아버지의 사촌 형제분들도 웃으셨고요.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와중에 시동생은 수줍게 웃으면서 이런 말이나 했습니다. 형수님이 요리를 잘하시잖아. 청국장 같은 것도 잘 끓이셔. 내가 예전에 형수님이 끓여주신 청국장을 먹어봐서 알아. 비록 청국장이 너무 진해서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솜씨는 정말 좋으셨지. 형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 어머머머, 청국장이 너무 진했다고? 여보, 역시 우리 형님은 억척스럽고 촌스럽고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구수하기까지 한 분이 맞나 봐. 요리 솜씨가 좋으신 것도 억척스러운 이미지하고 너무 잘 어울려. 그 말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으로 그저 웃고 말았던 제가 진짜 베개 바보였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속은 울렁거리는데 다들 웃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아서 함께 웃고 말았던 제 자신. 너무 답답한 모습이었네요. 남편은 왠지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자기도 동서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시동생이 마음에 걸려서 뭐라고 말은 못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시동생은 저에게 절대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순수하게 웃는 얼굴에 대고 뭐라 하기도 참 애매했습니다. 집안에 귀한 막내 시동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동서의 어떤 만행도 어찌되었든 참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쁘기는 했고 무엇보다 동서가 오기 전에는 제가 시어머니하고 무난하게 잘 지내는 고부관계였는데 중간에 동서가 이상한 모양새로 끼어든 것 같아서 괜히 섭섭하기도 했어요. 분명히 동서는 내가 어머님하고 셋이 여자끼리 어울려 다니자고 그랬을 때 나이 든 사람이랑 놀러 가봤자 효도 외출이나 더 되겠냐 하면서 시큰둥하게 투덜거렸었는데 그걸 어르고 달래서 같이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건 나였는데 이제 보니까 괜히 그렇게 했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이잖아. 가만히 생각을 정리해보니까 초장부터 동서는 막무가내식으로 거침없이 싸가지 없이 자기 위치를 딱 잡고 행동했던 게 아주 유효했던 듯 싶더라고요. 저는 그 기세에 눌려서 한 발 뒤로 물러난 채 서열을 양보한 셈이었고요. 여러모로 후회가 밀려들었고 저는 초심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품었던 생각, 동서와 대면대면하게 멀리 지내자는 것이었죠. 괜히 휩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서에게 따로 연락을 안 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께는 개별적으로만 연락을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텔레비전 저녁 방송에서 나온 장소를 가고 싶다 하시면서 젊은 애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러 가는 곳이라고 덧붙이시길래 동서하고 가시라 그랬습니다. 동서는 그런 걸 잘 알고 좋아하니까 안성맞춤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흘 후였나? 아니면 나흘 후였나? 동서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왜 요새 연락도 안 주시고 제가 연락드려도 거의 무시를 하세요? 문자에 답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다 드리게 되었네요. 그래, 동서.
귀한 전화를 다 주었구나. 너무 황송해. 그런데 무슨 일이야? 형님, 뭐예요? 설마 지금 비꼬시는 건가요? 아니시죠? 저는 형님이 안 계시니까 외롭고 쓸쓸한 마음에 전화를 드린 건데. 이런 저에게 그런 냉랭한 태도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 곱게 쓰시면 좋겠어요. 이제 왠지 동서의 화법을 알 것도 같아졌어요. 결코 이해가 되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이 뜬구름 잡는 헛소리 자체가 동서의 화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였죠. 괜히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아무 소리나 짓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자기 혼잣말을 계속하거나 말거나 그냥 두었더니 동서가 민망한지 헛기침을 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넓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형님, 왜 저에게 어머님을 맡기셨어요? 저보고 어머님 모시라고 그러셨다면서요. 어머님께 다 들었어요. 저만 개고생했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윗사람 유세 떠셔도 되는 건가요? 동서, 나보고 촌티라면서 나는 그렇게 새로 생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장소는 못 가. 동서나 잘 알고 가는 거지. 그래서 못 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도 세련되고 잘난 동서가 마음도 넓으니까 어머님을 잘 모시고 다녔으면 좋겠어. 비꼬는 거 맞았네요. 저를 비꼬는 거였네요. 그렇게 제가 질투가 나셨어요? 저한테 자격지심 가질 시간에 고부지간, 동서지간 더 좋게 만들어 볼 생각은 안 드시던가요? 내가 왜 동서한테 자격지심을 가져? 동서 말 맞다나 갑부 친척들이라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 모를까. 아니잖아. 그런 거 없던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줄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차 싶었어요. 너무했다 싶은 거였죠. 동서는 아무 말도 않고 화가 난 숨소리를 씩씩 뱉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동서한텐 미안하다고 문자도 보내놨죠. 전화를 안 받길래 그렇게 남겼었네요. 하지만 동서는 답장을 주지 않았고 저는 시댁에서 다 모일 때에 맞춰서 동서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마늘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이웃에서 마늘을 잔뜩 주고 갔는데 싹 다듬고 까서 다진 다음에 냉동실에 얼릴 계획이시더라고요. 세상에 점심때 다 같이 나가서 밥을 먹기로 했건만 이걸 두 분이서 언제 다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도와드렸죠. 시어머니께서는 믹서 돌리시고 시아버지께서는 껍질 정리며 그런 것들을 주로 하시고 어쩌다 보니 제가 가장 힘든 껍질 까는 걸 맡았습니다. 두 분보다 제가 빠르고 잘하니까 이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눈이 매운 걸 잘 모르거든요. 한참을 몰두해서 하다 보니까 시동생과 동서가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동서가 의기양양하게 시부모님을 호출하더라고요. 저는 마무리가 급해서 그대로 우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의 부름에 나갔다 돌아오신 시부모님께서 상기된 얼굴로 웃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동서가 새로 차를 뽑아서 시동생과 그걸 타고 왔다고 했어요. 벤츠라고 하더군요. 원래 두 사람은 시동생의 그랜저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벤츠를 새로 뽑다니 놀라웠습니다. 멀리 밭에 나가 있던 아주버님과 그쪽에 일손을 보태러 갔던 남편도 집으로 오면서 벤츠를 본 모양이었어요. 놀란 얼굴로 수근거리면서 집으로 들어왔죠. 형님도 나가서 구경 좀 하세요. 마늘 잔뜩 묻은 손으로 차를 만지지는 마시고요. 세상에, 혼자 이걸 다 까신 거예요? 눈이 맵지도 않으셨어요? 하여간 우리 억척이 형님은 대단하시네요. 동서, 웬 벤츠를 뽑았어? 아직은 한창 둘이서 함께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있을 신혼인데 혹시 친정 가족들이 타던 차야? 네? 장난하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생각하시는 것도 어쩜 그렇게 촌스러우실까? 당연히 제가 뽑은 신차이고요. 제 친정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어요. 집안이 꽤 사는 편이라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은 이런 거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요.
가뜩이나 가만히 앉아서 마늘을 까고 났더니 어지러워 죽겠는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나가서 벤츠를 봤어요. 까만 게 빛이 나더군요.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멋지다 하고서는 집으로 들어갔고 얼른 뒷정리를 한 뒤 손부터 빡빡 씻었습니다. 마늘 진액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시댁과 멀지 않는 곳에 새로 생긴 매운탕집으로 가는 것이라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마늘 작업하느라고 갈아입은 옷차림새로 나섰어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리한 거였죠. 동서한테 다가가서 일전에 통화할 때 제가 좀 말이 심했다고 그 얘기를 할 참이었습니다. 동서, 그때는 내가 어른스럽지 못했어. 말을 뱉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미안했어. 아, 됐어요. 어차피 형님은 저를 처음부터 질투하셔서 제 결혼식장도 망쳐놓으셨고, 아주버님이 저를 비우시는 것도 일부러 굳이 저한테 알려주셨고, 항상 저에게 자격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닌 척 좀 제발 하지 마세요. 형님이 억척스럽고 촌스러운 이미지인 걸 어떻게 하나요? 제가 세련된 도시적인 여자인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형님과 저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어요. 그걸 좀 깨달으셨으면 해서 벤츠를 이번에 뽑은 거예요. 제가 벤츠라면 형님은 마티즈예요. 아까부터 돌 것 같은 머리였는데 이제는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들은 건가 싶었어요. 온 식구들이 식당으로 출발을 하려던 참이었고 다들 집 밖으로 함께 나와 있었고 차를 어떻게 나눠서 타고 가느냐 그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동서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듣고 멍해져 있었고요. 그런 저를 돌아보면서 동서가 웃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억척이 형님은 지금 마늘 냄새가 진동하니까 당연히 제 차에 안 타실 거죠? 벤츠에 촌스러운 마늘 냄새 풍기면 안 되잖아요. 냄새도 뺄 겸 가급적 형님은 걸어오시는 게 어떠세요? 메뉴는 미리 시켜놓고 있을게요. 다른 식구들은 다 차를 타고 가는데 혼자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 그거 형님 이미지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그리고 시댁 현관문 근처에 시아버지께서 작업하고 그대로 두신 망치가 보였죠. 저는 그걸 집어들었고 망설임 없이 벤츠를 향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말릴 수가 없었죠. 저는 그대로 벤츠의 사이드미러 한쪽을 망치로 내려 찍었어요. 쾅 하는 소리가 세게 울리자 제 심장이 후련해졌습니다. 저는 멈출 수 없어서 미친 듯이 망치질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운전석 창문에도 망치를 휘둘렀죠. 엄청난 소음과 함께 동서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벤치에 망치질을 해댔고 양쪽에서 저를 잡고 말린 남편과 시동생에게 붙잡혀 간신히 그만둘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너무 놀라신 나머지 뒷목 잡으시기 일보 직전이었고 동서는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물어내. 내 벤츠 물어내. 내가 왜 물어내? 이건 물어낼까 나는 먹고 죽을래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 경찰에 신고를 하든 어쩌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근데 이거 하나는 기억해라.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헛소리하면 이 망치가 그때는 네 차가 아니라 네 대가리를 향하는 수가 있어. 제가 생각해도 참 무서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미친 짓을 벌여놓고서는 눈을 크게 뜬 채로 씩 웃으면서 말을 했으니까요. 그러자 동서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남편과 시동생은 이 엄청난 사태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까불이니까 당연히 까불겠지. 그러니까 억척이가 까분 값을 반만 받아낸 거겠지. 억척스러워서 인심 한번 줬네. 그러자 동서가 입술을 깨무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동서도 아주버님의 화법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까불이는 동서 자신이었죠. 그간 동서가 까분 것에 비하면 벤츠를 망치로 부순 것 정도는 반 정도의 대가밖에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시동생이 갑자기 저를 향해 머리를 숙여서 인사했어요.
형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 와이프가 형수님께 건방지게 굴고 있다는 거, 저는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형수님을 워낙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제 와이프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자 많이 놀라신 심장 부근을 손으로 쓸어내리시며 시어머니께서도 말씀을 보태셨어요. 동서쪽을 힐끗 보시고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은 애미가 미국 생활도 나는 5년 정도는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년 5개월을 살다가 온 거였고 미국의 친척들도 형편이 좋지 못해서 왠지 측은하게 느껴졌어. 작은 애미의 그런 사정을 사돈으로부터 몰래 전해 듣고 알고 나니까 좋게 대해주고 싶어서 내가 그간 큰애미 네 편을 옳게 못 들어줬구나. 내가 시어미로서 미안하다. 알고 보니까 벤츠도 새로 뽑은 게 아니라 중고로 구매한 것이었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니까 왠지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분하다는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 동서를 보니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않고 집에 가기 위해 차로 향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얼른 다가와서 저에게 조수석을 열어주었고 자기가 운전해서 집까지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남편이 자기가 무심했다며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시동생 눈치를 보느라고 동서가 저에게 건방을 떠는 걸 모른 척할 때가 많았다며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벤츠를 망치로 부순 건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솔직히 제 성격상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와, 큰일 났다 싶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나와주니까 내심 반가웠어요. 벤츠는 남편과 시동생이 알아서 처분했고요. 기껏 데려온 중고차가 그렇게 돼버린 것에 대해 동서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동서의 친정에 연락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네요. 그러자 동서는 자기 친정으로부터 호되게 한 소리 들은 모양이었어요. 한동안 기가 죽어서 두문분출하였고 얼굴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슬그머니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저는 모르는 척 연락을 받아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적당히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동서지간이 되었네요. 원래 의도했던 것이 이거였는데 너무 많은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으니 잘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동서가 까불었던 일이나 제가 이성을 잃고 벤치에 망치질했던 일은 시댁에서 그저 웃고 넘기는 옛날 사건이 되어버렸답니다. 세상 어떤 며느리가 자기 시부모님을 썩 좋아하겠냐마는 저는 도저히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어서 안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예전에 젊은 회사 남직원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여자들은 그저 자기가 며느리일 때는 시어머니를 욕하고 본인이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은 입장인 거 아니냐고 비웃더라고요. 물론 그런 경우가 많긴 하겠죠. 그런데 저도 아들을 둔 입장이라 그런지 괜히 이 말에 화가 나고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관련된 얘기를 풀었더니 남직원들이 다 입이 합주기가 되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예전부터 우리 어머니에 대해 참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았어요. 초반부터 저를 보통 힘들게 하신 게 아니었고 툭하면 약을 올려대고 저를 함부로 다루셨기 때문에 분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저도 잘해보겠다고 되게 애썼고 말 같지도 않은 부탁에도 끌려다니며 어떻게든 맞춰드리려고 애썼어요. 우리 남편은 그때 뭐가 그렇게 기세등등했던지 제가 자기네 엄마 말을 듣고 사는 걸 당연히 여겼고 말이에요. 그러다 저도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느 날은 길 가다가 저도 모르게 혼자 왁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 벽에 대고 말이에요. 남편은 저보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며 왜 그러냐고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남편은 초반부터 자기 엄마랑 붙어먹고 한 팀이 되어 저를 괴롭혔던 게 분명해요. 이날도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 김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분이 안 풀려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어머니는 전부터 자기 맘대로 일정을 잡아놓고 통보하셨고 그걸 제가 못 맞춰드리면 그렇게 아버님에게 제 욕을 하셨어요. 이것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견딜 수가 없었고 울며 겨자먹기로 어떻게든 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맨날 따라다니고 전화도 하고 시댁에 아침 저녁으로 가서 살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너무 순진한 새댁이었던 건지 그렇게 하면 정말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여겨주실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며 아버지며 다 안 계시는 상태로 외삼촌 댁에서 자라다가 결혼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워낙 마음이 많이 외로웠고 나도 얼른 가정을 꾸려서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차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본인의 행복한 집 분위기를 보여주니까 저도 왠지 좋아 보여서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 정도로 이렇게 중대한 결혼을 결정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남편 집안도 화목해 보이고 남편 역시 그런 가정을 꾸려갈 거라는 알 수 없는 기대가 생겨서 끌고 나가게 되었답니다. 이게 거짓도 아니었고 결혼해보니까 실제로 정말 다들 사이가 좋고 챙기는 분위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으니 바로 제가 시댁에서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한 입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오죽하면 이런 소리를 했나 싶은데 어머니는 한겨울에 추워서 장보기 힘들 때에는 늘 저를 불러다가 이것저것 주문하시곤 그걸 들여놓고 냉장고까지 채워놓고 가라고 시키셨거든요. 제가 무튼 마트 배달 직원도 아니고 결혼 초반이라 아무래도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던 시절이었기에 몇 번 들어드리긴 했는데 이후로 자꾸 시켜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임신해서 그때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럼 장 봐서 문 앞에 갖다 놓기만 하라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는 자기 말만 반복해서 계속 앵무새처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큰애를 가졌을 무렵 저는 임신해서 몸이 꽤 힘든 상태였는데 어머니는 이때 기어코 환갑여행을 해외로 가야겠다고 고집을 하셨어요. 결혼해서 며느리도 들였고 손주도 처음으로 생겼고 거기에 본인 환갑까지 겹쳤으니 이게 무슨 경사냐며 말이에요. 어머니야 임신도 해보셨고 자식도 낳아보셨으니 별 생각 없으셨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자식을 가져보고 몸도 편치 않아 뒤뚱거리던 때였어요. 그런데 꼭 비행기를 태워서 전 가족이 패키지를 돌아다니며 누려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서럽던지 주변 친구들에게 상담하니까 다들 약간 놀라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냥 눈치 안 보고 자기 일을 나눠서 시킬 수 있는 도움이라도 들어온 양 당시 임신해서 힘든 저를 하와이까지 끌고 가서 얼마나 이것저것 시켜대셨는지 몰라요. 진짜 땀이 뻘뻘 났고 영어도 짧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줘라 뭘 해줘라 환갑인데 애들이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서 흥이 안 난다고 짜증만 내시더라고요. 참다 못해 저는 입을 열었어요. 저기 어머니, 저 너무 힘든데 숙소로 돌아가고 싶어요. 배가 아까 전부터 자꾸 당겨와요. 이런 소리를 결코 하는 제가 아닌데 이때 머릿속으로 얼마나 고민하고 되뇌이다 말을 한 건지 어지럽기도 해서 쓰러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확실히 보통 컨디션 같진 않게 느껴지긴 했는지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럼 들어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본인이 쇼핑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툭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들어가는 길에 이거 갖고 들어가라. 나 팔 아파서 못 들어. 노인네가 이런 거 계속 갖고 돌아다니게 하는 게 어딨어? 저는 그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을 확 돌아봤는데 남편이 얼른 와서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또 단단히 경고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 들어가자마자 네 신랑은 내보내. 괜히 아프네 뭐네 하면서 붙잡고 있지 말고, 어? 모처럼 아들 데리고 우리는 이렇게 환갑이랍시고 여행 왔는데 며느리가 좀 아프다고 눈치 보고 못 나와야 쓰겄냐? 이러시는데 진짜 너무 서럽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원수 마냥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무척 속상했어요.
남편 보고는 괜찮은 척 혼자 숙소에 있을 테니 어머니 아버님과 좋은 시간 보내라고 내보냈는데요. 그때 혼자 끙끙거리며 침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내 울기만 했어요. 나중에 애가 좀 크고 나니까 저도 속에 담아둔 말을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어머니는 그러든 말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고 입을 다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제 인생도 있는데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당하고만 있을 수 있나요? 매번 어머니 댁에 가는 횟수를 줄여버렸어요. 남편은 눈치를 보면서 자기만 가면 어머니가 너한테 전화해서 야단을 칠 거라는데 정말 콧방귀도 안 뀌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건 말건 나는 한동안 별로 접촉하고 싶지도 않고 만날 거면 너나 가서 실컷 만나라고 말했어요. 저는 애를 낳고 나니까 내 엄마나 아빠 생각이 엄청나게 났고 두 사람에게 있어 내가 무척이나 소중한 딸이었을 거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애기도 무척 힘들게 낳았고 얘가 자다가 혹시 떨어지거나 뒤척일라 싶어 그렇게 마음을 애타게 쓰면서 말이에요. 부모님이 비록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런 부모님에게 있어서 나는 그렇게 애틋한 딸일 텐데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걸 과연 좋게 보실까 싶었죠. 사실 시댁에 들러서 어머니랑 지내다 보면 제 자존감은 보통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마치 저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을 보좌하기 위해 태어난 인생처럼 생각하시더군요. 제가 어쩌다가 잠깐 시간이 나면 당연히 당신을 위해서 어딘가 모시고 가야 했고 본인이 아프시면 그때 내가 둘째를 임신한 만삭이건 말건 간에 사지 멀쩡하고 건장한 본인 아들을 놔두고 제가 가야만 했어요. 이런 상황들을 말해봤자 남편과 어머니는 우리가 언제 그랬냐며 빽빽 우겨대기만 할 뿐이었는데요. 가뜩이나 이렇게 짜증이 밀려오고 힘들던 차에 저는 점점 발길을 끊었고 저쪽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왕래를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한창 어렸던 20대에 전 잘 몰랐지만 나중에 30대가 되고 마흔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 인생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고 제가 알아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이런 속내를 털어놓고 위로받을 친정도 없고 오롯이 혼자 정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하나씩 가지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10년 차쯤 되면 그 아무리 참고 살던 며느리라고 해도 어지간하면 시어머니한테 할 말을 하게 되는지 알았어요. 작정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못 견디겠어서 내가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둘째가 태어난 뒤에도 어머니에게 한번 보여드렸더니 자기 아들 닮아서 몸도 길쭉길쭉 해야 하는데 지 엄마 닮아서 짤뚱하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옆에 시고모님이 그럼 하나를 더 낳으라고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도 기분이 나빴는데 어머니는 거기서 자기 아들이 평생 자식들 밥벌이만 시키다가 죽을 일 있냐며 셋째 얘기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고모님께 성질을 내시더군요. 그럼 며느리인 제가 몸을 다 상해가면서 둘째까지 낳고 키우고 가게까지 운영하면서 생계를 보태고 있는 건 어떠신지 이 또한 묻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봤자 무의미한 싸움에 저만 상처받고 저만 몫일 것을 알았기에 전 정말 야멸차게 마음먹고 이후로 애들을 어머니에게 안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려봤자 돌아오는 건 끝도 없는 잔소리에 애들 좀 신경 써서 키우고 네 남편 잘 받쳐 모시고 살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는 말들만 하시거든요. 그걸 제가 왜 사서 듣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남편 역시 제 눈밖에 나기 시작하니까 다 무시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때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때 그만한 돈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가 상황을 알고 정말 경악했어요. 당장 집 대출도 버겁고 애는 둘이나 태어났는데 가뜩이나 박봉에 회사에서 평판도 안 좋다고 스트레스도 받는 인간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식을 했던 걸까요? 할 거면 제대로 배우고라도 하던지
직장 동료가 권하는 대로 바보같이 따라하다가 그만 피 같은 8천만 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당시 큰애 유치원에, 둘째는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본인은 사람들 많은 직장에 나가니 옷도 잘 입어야 한다면서 계절마다 옷을 사대고 직장인들 취미 활동한다며 다닐 곳은 다 따라다니더니 그런 와중에 돈도 저 모양으로 잃고 와서 저한테 앓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머리 안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저는 기댈 친정도 없지만 안 그래도 남편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생활을 해왔고 저 혼자 애들 다 챙기며 밥벌이까지 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남편은 생활비야 제때 주긴 했지만 그래봤자 제가 버는 것보다 좀 적었기 때문에 조금만 아끼면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 이쯤 돼서 이런 결심을 한 건지 참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솔직히 겁나기도 해서 눈물이 막 났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혼을 결국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렸는데 이유인즉슨 남편이 정말 죽을 상으로 저에게 매달려서 빌고 또 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신혼 초에는 그렇게 지가 갑인양 굴어대고 결혼해서 애 낳고 집에 들어앉아서 편히 남편 돈 쓰고 산다며 절 무시했었어요. 결국 못 견디게 된 제가 임신 중에 직장을 다시 나가게 되었고 둘째 임신까지 계속 다니면서 돈을 벌었어요. 나중에 낳고서 좀 안정된 뒤 그간 모았던 돈에 대출도 받고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카페를 차리게 되었고 말이에요. 당시 제가 맘카페며 SNS 같은 것들을 활용을 좀 많이 했었고 애들 없고 지역에서 열리는 알뜰 시장 같은 것도 꽤 나갔었기 때문에 이 작은 골목 안에 있는 카페가 그럭저럭 홍보가 되었어요. 이 지역 엄마들이며 어린이집 엄마들도 와서 수다 떨고 가고 저도 이벤트를 소소하게 열기도 하고 나름 저에게도 스트레스 배출구이자 같은 엄마들에게 해방이 되어줄 만한 공간을 만들려고 힘썼죠. 정말 죽을 듯 힘들었던 시집살이와 육아가 저에게 남긴 건 주름과 잔병치레, 화병과 흰머리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생각해보면 그런 것만도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 고되게 그 시기를 알아서 그런지 그쯤 시기를 지나는 애기 엄마들을 보면 고충도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덜어내주고 싶더라고요. 저도 자선사업할 형편은 아니라서 어디까지나 밥벌이가 되어야 했지만 초반에 그런 마음을 갖고 애를 업고 한 손에 애를 안고서 다른 엄마들 말도 들어주고 소소하게 벼룩시장도 열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들 제 카페를 편하게 생각해줘서 그런지 조금씩 알려졌고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사가시는 분들도 꽤 생겼답니다. 어쩌면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벌 때보다 좀 더 수입이 생긴 달도 있었고 저는 제가 이런 부분에 소질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어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나름대로 나에게 있어 해소도 되고 돈도 벌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혼자 일어서 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틀을 밥도 안 먹고 눈이 뻘개져가지곤 제발 이혼이란 얘기는 말아달라고 사정하니 그때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해진 건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남편은 정말 쥐죽은 듯 지냈고 저도 용서는 했으나 정말 이제 없던 정도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거리는 두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어머니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드문드문 연락을 하고 계시다가 또 자기 아들이 일을 쳤다는 걸 알고는 계셨는지 그 시기에는 또 연락도 안 하고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그래놓고선 좀 조용해질 듯 하니까 다시 연락해서는 당장 1년 뒤에 있을 칠순에 대해서 벌써 뭐라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코로나가 터진 지 직후였고 사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사스나 메르스처럼 그냥 좀 반짝했다가 사라질 정도로만 인식을 했었어요. 아마 어머니도 그 정도로 생각했는지
며느리가 찬바람이 불게 말을 하건 말건 간에 본인 칠순 생신을 어찌 보낼지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해 애들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도 못 보낸 채 집에 있으면서 카페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 너무 힘들었는데 뭔 자기 여행 갈 얘기만 하고 계시니까 짜증이 너무 났죠. 결국 못 참고 저도 버럭 화를 내면서 애들 돌보느라 밥도 못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하시라고 끊어버렸어요. 이후로 두어 번이나 더 전화가 걸려왔는데 안 받고 전화기를 소파에 내팽개쳐버렸죠. 이때는 카페 운영이 진짜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다 보니 저도 며칠 밤을 못 자고 애들은 하루 세 끼 밥 달라고 웽웽거리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날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아무리 속절없는 소리를 한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며 전화를 끊을 일은 아니긴 해요. 지나보니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해서 괜히 남편 편에 과일이랑 떡, 고기 같은 것들을 사서 돌려보냈었죠. 딱히 죄송하다거나 그런 말은 그냥 하지 않고 이런 행동만으로도 대강 눈치채셨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역시나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잘 먹겠다면서 전화를 또 하셨고 그 김에 여전히 자기 할 말만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도 이런 걸 좀 흘려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까지나 시어머니랑 으르렁거리며 살 순 없겠다 싶어 대충 내내 하면서 들었어요. 이후로 명절 때나 어머니 아버님 생신이 있긴 했는데 그때마다 근처에서 일이 터지는 바람에 위험해서 모일 수도 없었고 그렇게 점점 날들이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결국 칠순이 있는 올해로 넘어오게 된 것인데요. 솔직히 제가 봐도 어머니가 꽤나 가족 모임이라든지 본인을 위한 행사를 엄청나게 참고 계셨음이 느껴지긴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분기별로 가족 여행을 가야 하고 김장 때는 얼마 멀지도 않은 시댁에서 꼭 3일은 자고 가게 만들어야 성이 풀리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 회사에서도 그렇고 제 카페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자꾸 아슬한 일들이 터지니까 차마 오라가라 하거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심하셨던 해외여행은 당연히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어디 전주나 경주 같은데 지방으로 호캉스라도 가고 싶어 하셨던 건 역시 엄두도 못 내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결국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터지셨는지 자기가 우울증이 왔네 어쩌네 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선 엄청 앓는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이 말을 듣자마자 짜증이 나긴 했지만 제가 아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답답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뭐 솔직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었지만 나름 칠순인데다가 내년에 있을 아버님 칠순까지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두 분이 어디 사이좋게 여행은 못 보내드리더라도 적당히 기분은 내게 해드리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칠수는 환갑 때보다는 금액을 더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두 분 합쳐서 한 6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저도 왜 그렇게 인심을 쓴 건지 당장 지원금이 나오고 하는 것들도 가게나 애들을 위해 쓰기도 바쁜데 왜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코로나로 저도 여러모로 우울하고 사람이 그리워서 그랬는지 그간 그렇게 어머니에게 당했던 것에 잠깐 무뎌져 마음이 약해졌던 걸까요? 무리해서 1,000만 원을 맞춰서는 한 분당 500만 원씩 해서 어디 저금을 하시던지 맛있는 걸 드시던지 갖고 싶으셨던 좋은 것들을 사실 수 있도록 용돈을 준비한 거 있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본인도 놀라서는 뭘 그렇게 무리했냐며 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돈이 있었냐고 묻는데 왠지 그 말도 또 어디 돈만 있으면 투자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 괜히 짜증스레 들렸어요. 아무튼 조용히 하고 그냥 이대로 과일 박스 하나 사서 두 분께 용돈을 드리고 오자고 했죠. 그렇게 해서 찾아갔고 거의 1년 만에 방문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약간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때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서 두 분 1년 차로 칠순이시고 내년도 어찌 될지 모르니 같이 챙겨드린다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안 하시다가 봉투를 받으셨고 아버님도 말없이 받으시더군요. 말로는 고맙다고 하시길래 저도 참 좀 더 표현이라도 해주시지. 이런 때 진짜 무뚝뚝하네 싶더라고요. 그러고 잠깐 앉아있다가 씁쓸하게 일어서려는데 안방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신 어머니의 표정이 엄청나게 상기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저렇게 안색이 안 좋으신가 했는데 그대로 저한테 오시더니 봉투를 제 가슴팍에 확 던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냐고? 왜냐고? 뭘 착각하신 건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고받은 직후에 이렇게 던져대는 게 어딨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 주워서 혹시나 싶어 봤는데 제가 아침에 준비했던 500만 원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길래 이러나 싶어 황당하기도 하고 저도 슬슬 화가 밀려오더라고요. 이 와중에 어머니는 글쎄 진짜 이대로 인연을 끊어도 모자란 말을 저한테 막 질러대시더라고요. 야, 뭐 2당 500이라는 거야? 너 지금 장난하냐? 자그마치 7순이야 7순. 적어도 1000씩은 갖고 왔어야지. 500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지금? 뭐? 둘이 뭐 1년 차니까 같이 준다고? 아 이게 어른을 갖고 놀려? 와, 저 이때 진짜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나던지 아버님도 이때 어머니 눈치를 보시더니 갑자기 헛기침을 하면서 다시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시는 게 아니겠어요? 당장 지금 자기 아들은 재택근무한답시고 월급도 몇십 프로 깎였고 저는 카페 장사도 안 되는 걸 억지로 온갖 이벤트를 눈물겹게 하면서 본전보다 겨우 조금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대체 이 노인네들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건지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참다가 겨우 말을 뱉었어요. 어머니, 저한테 뭐 맡겨두셨어요? 잘난 아들 맡겨두고 뭐 아들값이라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가당치도 않은 금액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강도도 이 정도로 막대하면서 돈 내놔라 소리는 안 하겠네요. 제가 이쯤 말하니까 아버님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셨고 어머니는 눈에 핏발을 세면서 막 발을 탕탕 굴러대며 별 욕짓거리를 다 하더라고요. 아, 정말 여기 쓰기도 싫고 제 귀를 다 씻어버리고 싶은 질 낮은 욕이었어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저는 가뜩이나 꼴보기 싫어 죽겠는 몇 번이나 버리고 싶었던 남편을 데리고 산답시고 많이 참고 있다가 완전 폭발해버리게 되었는데요. 남편을 어머니에게 밀어가며 잘난 아들 데리고 사시라고 아들값 안 낸다고 저도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던졌던 어머니의 봉투며 아버님께서 어머니 따라 다시 되돌려 주신 그 봉투며 싹 걷어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뒤로 남편이 쫓아오든 말든 간에 저는 차에 올라타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사람이 진짜 분수권 요구를 해도 지금 모두가 다 처절하게 힘든 상황인데 어머니는 진짜 용감하다 못해 무식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신혼 초부터 그놈의 자기 아들 장사해가면서 저 부려먹고 시집살이를 시켜대더니 아들이 돈 잃고 사고 칠 땐 또 모르쇠 하고 이제 좀 잠잠하다 싶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쌓인 본인 스트레스를 어디 저한테 감히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진짜 바짝 엎드려서 또 자기가 다 미안하다며 제발 엄마랑 아빠한테 나쁜 생각 갖지 말라고 용을 써대고 있는데요. 솔직히 상황 봐서 이혼하고 싶은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참고 있어요. 어머니는 꽃이 지니까 그제야 봄인 줄 아셨는지 뒤늦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뭐 자기가 요즘 우울증에 걸려서 그랬다는 둥 자기가 아무리 화 좀 냈다고 한들 그걸 확 낚아채서 가는 너도 문제라며 또 가르치는 투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는 진짜 상황이 한없이 늘어질 것 같아서 저도 온갖 도끼가 올라 아주 세게 쏴붙였어요. 어머니 아들 도로 그 집으로 보내버리기 전에 웬만하면 연락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칠순 선물로 돈 500이 아니라 나이 50이 다 되어가는 아들을 받기는 싫으셨던 건지 요 근래 연락은 당연히 없어요. 이걸 적는 내내 몇 번이나 분이 안 풀려서 숨을 몰아쉬었다가 다시 또 쓰고 또 멈췄다가 했는데요. 저에게 정말 어머니는 그런 존재예요. 남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다 해소되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요즘에 저는 정말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어디에라도 욕을 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사람 하나 살린답시고 그냥 적당히 걸러서 들어주시고 이렇게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어 버린 제 입장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초반에 자영업을 하는 남성입니다. 2년 전 결혼한 아내와 더불어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죠. 사실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맞긴 했지만 그래도 불과 1년여 만에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에는 제 친구의 도움이 참 컸는데요. 그 친구가 워낙 고마웠기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함께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길 바라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지방에서도 상당히 작고 그리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고등학교였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 서울로 옮겨와서 자취를 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지방에서 서로 다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죠. 사람이 정말 많지 않은 소도시에 게다가 거의 읍에 가깝게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은 지역이었던지라 친하지 않은 사이에도 대부분의 사정들을 알았어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게다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또래라면 얼굴 한 번 안 보고 아예 서로 모르는 사이는 거의 없을 정도였죠. 그만큼 서로 끈끈하게 정이 쌓이고 친하기도 했어요. 서울로 올라와서도 동양 친구라면 덮어놓고 반가울 만큼의 정이었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대학을 와서 취업을 했다가 회사 사정도 그리 좋지 않았고 제 사업을 하고 싶었기에 사직한 뒤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삼겹살 식당을 시작했는데 취업으로 모은 돈도 얼마 없는 젊은이가 자본금이 많았을 리 없었죠. 제 식당은 소박했고 아주 작은 편이었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에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식당을 열 자금을 마련했고 그 이자를 갚아나가느라 고생하기도 했죠. 다행히도 식당은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대출을 갚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혼자 아무런 도움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다니 참 배짱도 좋았죠. 월세에 대출에 생활비에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였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출 이자를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돈도 아주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을 일하고 나자 열심히 일한 제 손에 3천만 원 정도가 남았더군요. 너무 작은 금액이라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맨땅에 헤딩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제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고 항상 인터넷 뱅킹을 켜서 잔금액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곤 했어요.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가 떠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처음에 수화기 저편에서는 아무 말이 없더군요. 한참 식당 영업 준비로 바쁠 때 전화가 온 거라 저는 몇 번 더 불러보다가 끊었습니다. 잘못 걸렸나 싶었죠. 하지만 점심때가 되어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인데 분명히 아까 왔던 번호였어요. 저는 의아해져서 다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말씀하세요. 김영수 씨 전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신데 그러시죠? 영수야, 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나 이태구야. 이태구? 저는 그의 이름을 듣고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딘가 낯선 이름이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같이 나왔는데. 수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무척 자신감 없고 초조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이나 더 생각하다가 뒤늦게 그 이름을 기억 속에서 찾아냈어요. 별로 마주칠 일이 없는 친구라 기억해냈는데 한참이 걸렸던 거죠. 어? 그래, 태구. 야, 오랜만이다. 와, 거의 10년 만인 거 아니야? 잘 지냈어? 어, 음, 그래. 기억해줬구나. 그래. 야, 이렇게 오랜만에 무슨 일이야? 그게, 혹시 나 좀 만나줄 수 있니? 친구의 목소리는 무척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거의 둘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니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동양 친구이고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니 한번 만나기는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 만나자. 언제 볼래? 혹시 오늘 볼 수 있을까? 오늘? 그래, 그럼. 저는 제 식당의 주소를 불러주고서 저녁 시간에 오라고 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술도 주고 할 겸이었죠.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어요. 그날 저녁 약속대로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의 몰골은 상당히 추레하고 얼굴이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친하진 않았지만 원래 알던 그 친구의 얼굴이 아니라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다른 테이블을 하나 빼서 함께 앉았죠. 인사를 하고서 삼겹살을 굽고 소주를 내오자 친구가 제 눈치를 보면서도 고기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아마도 그간 먹는 것이 그리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먹으라고 고기를 많이 가져왔지만 친구는 정신을 차리고서는 이내 괜찮다며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정말 내가 염치가 없는데, 영수야. 그래, 말해.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해서 왔어. 그 말을 꺼내는 친구의 얼굴은 무척 창백했고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실 친구가 전화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라 그리 놀라진 않았습니다. 사실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고등학교 동창이 만나자고 할 일이 뭐가 그리 많았을까요? 저는 바로 대답하기가 난감해서 잠시 술만 마셨습니다. 저도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모은 돈은 겨우 3,000이었고요. 이런 소리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디라도 돈 나올 구석만 있었어도 너한테까지 이렇게 오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 상황이... 친구는 곧 울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절박한 얼굴로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사업을 잘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서서 그 빚을 고스란히 뒤집어 썼고 설상가상 사업도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아 흑자도산을 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능력은 없으신데 사람만 좋으시거든. 나이 드셔서도 여전히 그러셔서 뭐라 하지도 못했어. 이번에 이 일 있고서 아버지가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우시는데 외면할 수도 없었고. 아, 그랬구나. 사실 고등학교 때도 아버지가 좀 그런 일로 빚을 지고 오셔서 어머니하고 내가 일을 해서 갚기도 했었어. 이제 어지간한 사고를 치셔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자금이 잘 안 돌 때 빚이 날아와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친구와 그리 친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들까진 몰랐습니다. 친구는 눈치를 보면서도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야 제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작은 문제만 해결되면 어쨌든 위기는 넘기고 숨통이 트일 텐데. 친구는 상세하게 숨김없이 자기 상황을 털어놓은 후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너하고는 정말 둘이 이야기해 본 적도 별로 없는 사이인데 이런 걸로 부탁해서 미안해. 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난 다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돈 빌려달라고 해본 적 정말 없거든. 이번에는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부탁하다가 결국 너한테까지 왔어. 그래,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마냥 빌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야. 갚을 계획은 세워뒀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친구는 이미 자금 계획을 세워두었던 모양이었어요. 원래 사업을 잘 영위하던 친구라서 자금의 위기만 벗어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모양이더군요. 친구는 수첩을 꺼내 자신의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는 시기까지 짚어주면서 자금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빚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빌린 돈을 다 갚진 못할 거라고도 미리 말했죠. 제게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돈을 꼭 갚겠다고 말하고서 친구는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지금 모은 돈이 3천이거든? 3천 빌려줄게. 더 빌려주고 싶은데 나도 식당이 너무 작아서 더 못 모았다, 야. 뭐? 정말로? 그래, 정말이지. 이런 일로 허튼 소리를 하겠냐? 친구는 얼굴이 순간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창백하게 질려 핏기 하나 없던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것을 보니 기쁘더군요. 친구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차올랐지만 저는 질색하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유, 야, 너 울지 마라. 울면서 고맙다는 소리 할 거면 빨리 나가. 아, 울지 마. 아, 알았어. 친구는 눈을 마구 비벼대면서 결국 울지 않았습니다. 커다랗고 나이는 먹을 대로 먹은 남자 둘이 삼겹살 식당 구석에 앉아 서로 눈물을 짜면서 이야기한다니 징그럽기 그지없는 광경이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폰뱅킹으로 친구의 계좌에 3천을 이체시켜주고 앉아서 나머지 술과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을 때쯤 저는 친구가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기 싫어서 얼른 쫓아보냈습니다. 친구가 소주 한 잔을 마지막으로 털어놓고 식당 문을 나가 어두운 거리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고등학교 때는 서로 비슷비슷하게 행복했던 우리가 사회에 나와 이렇게나 고생하는구나 싶어서 짠해졌죠. 밖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접어서 실내로 들여놓고 손님들이 먹고 간 자리를 전부 치운 후 우리가 먹은 자리를 치우려고 보니 그 자리에 친구가 저 몰래 남기고 간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쪽지를 열어보니 그 쪽지에는 앞으로 돈을 갚을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마지막에 고마워라는 한마디가 남아 있었죠. 이건 또 언제 써서 들이밀고 간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얼굴 보고 마주 앉아 있었는데 대체 언제 써서 남기고 간 건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쪽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돈을 잘 갚을 거라는 건 의심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비록 그 친구와 친하지도 않았고 말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지만 3년 내내 평판을 들어와서 어떤 친구인지는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항상 성실했고 집이 어렵지만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른 친구들한테 신세 안 지려고 노력하는 성격이었죠. 게다가 떡볶이라도 하굣길에 얻어먹고 나면 반드시 자기도 한번 사주려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친구의 성격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었어요.
그 절박하고 성실한 친구의 얼굴이 너무 안 되었기도 하고 동양에서 같이 자라나며 알게 된 친구의 됨됨이 역시 믿었고요. 얼마 안 되는 전 재산이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는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에게서 그렇게 빨리 연락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업이라는 게 한번 엉키면 다시 풀리기까지는 최소한 반년 이상은 걸려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말일에 통장에 입금 내역 하나가 찍혔습니다. 30만 원이 찍힌 내역에 보낸 사람은 그 친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얼른 받아두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벌써 돈 보냈어? 어? 어. 친구가 미안한 듯 머뭇거리더군요. 많이 못 보내서 미안해. 다음 달에 여유 생기면 조금 더 많이 갚을게. 야, 무슨 상황 제대로 풀리면 갚아. 벌써 뭔 돈을 갚겠다고 그래. 아니야, 그래도 날 믿어줬는데 꼭 첫 달부터 갚아나가고 싶었어. 내 상황 되는 대로 갚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 사업 위험한 거 잘 풀리라고 빌려준 거지. 빨리 갚으라고 빌려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급하냐? 그래도 갚고 싶어. 앞으로도 계속 쭉 갚을게. 친구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계속 말려보았지만 그 이후로도 매달 친구는 돈을 보내주더군요. 어떤 때는 상황이 정말 어려운지 10만 원을 보낼 때도 있었고 어떤 달은 100만 원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 더 전화를 해서 나중에 갚으라고 만류했지만 친구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도 나중엔 포기해버렸죠. 오히려 친구는 돈 입금이 늦어지면 전화해서 제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자 나중에는 아주 세세한 금액 내역을 적은 메일을 매달 보내주더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아 저는 그냥 매달 그 메일을 보면서 친구가 잘 살고 있구나 확인을 했죠.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지 들어오는 액수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결국 3년 뒤 마지막 달, 친구가 돈을 든 봉투를 들고 직접 나타났습니다. 친구의 안색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져서 원래 알던 그 친구였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깔끔해져서 어딘가 여유로운 사업가 같은 느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 너 직접 왔어? 이게 얼마만이냐? 그래, 3년 만이지.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못 왔어. 미안하다. 아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빨리 와서 앉아. 저는 3년간 그 친구를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척 반가웠어요. 전처럼 그 친구를 끌어다가 테이블 하나를 놓고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웃으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았다가 의아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죠. 오늘은 한가하네? 뭐. 저는 머쓱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라 아무래도 힘드네. 아...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듯 친구가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초기였습니다. 막 정체 모를 전염병이 번지던 시기였으니 사람들이 절대 술 마시는 삼겹살 식당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죠. 정부에서도 강하게 규제가 들어가던 시기였고요. 가뜩이나 좁은 식당에 사람들이 몰려앉아 떠들썩하게 고기와 술을 먹는 분위기의 사업장이었으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다 힘들지 뭐. 나만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원래 쓰던 직원도 내보내고 주방 1명과 저까지 딱 2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쁠 일이 없고 지나칠 정도로 한가했죠. 저녁 식사 시간인데도 아무도 없는 식당 안에서 저와 친구 둘이 고기와 밥을 먹었습니다. 친구는 그간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죠.
네가 빌려줬던 돈 덕분에 흑자도산을 면했어. 정말 다행이었지. 타이밍이 딱 맞아서 거래처에 대금 납부 후에 다시 자금이 돌기 시작했거든. 야, 진짜 다행이네. 겨우 3천이었는데 그걸로 사업을 살려내다니. 야, 네 수완이 좋은 거다, 야. 아휴, 아니야. 진짜 그 돈 없었으면 나하고 우리 가족은 전부 길바닥이나 앉았을 거야. 너 아니었으면 정말.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다 끝난 일을. 너 돈 다 갚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미안해 할 일도 고마워할 일도 없어. 야, 빨리 먹기나 해. 민망해서 저는 친구 앞으로 고기를 밀어주면서 타박했습니다. 친구는 지금 식품 쇼핑몰을 새로 런칭하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로 유통업을 해왔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해보려고. 아, 그거 잘 될까? 난 된다고 생각해. 자신도 있고 이번에는 자금도 충분히 마련해놨으니까. 친구가 웃으면서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비록 소규모로 유통업을 한다고 말했지만 얼핏 눈치를 보니 아무래도 사업이 상당히 커진 것 같았죠.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법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주식회사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쪽의 사업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저 부러울 뿐이었죠. 넌 잘 될 거야. 나는 돈을 그렇게 잘 갚는 사람은 처음 봤다, 야. 저는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친구는 쑥스러운 듯 거기에는 대답이 없었어요. 야, 임마. 세상에 돈 하루 이틀 밀렸다고 전화해서 사정을 30분 말하는 놈이 어딨냐. 난 돈 들어오는 날인지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매달 그날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진짜. 에휴, 꽉 막힌 놈. 내가 좀 성격이 딱 맞춰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이라. 그리고 나 믿고 돈 빌려준 너한테 어떻게 나몰라라 하고 있냐? 당연히 사정 설명하고 그래야지. 그럼 그렇게 너그럽게 다 넘어가 주는데. 됐어 임마. 하여튼 앞뒤 다 막힌 놈. 우리는 그날 꽤 늦은 시간까지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제 사정에 대해 한탄도 많이 했죠. 우리는 식사를 다 끝날 때까지도 식당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슬쩍 식당을 둘러보더니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 쪽으로 왔죠. 하지만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친구한테 술값 받을 생각이 없었던 저는 친구를 밀어냈습니다. 아유, 됐어. 무슨 계산이야, 계산은. 아니, 그래도. 아유, 나중에 네가 사. 한 번 사면 되잖아. 친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웃다가 이내 정색했습니다. 아이, 참. 야, 근데 너 한번 사업 같이 해볼래, 나랑? 사업? 아까 말했던 그 온라인 식품 쇼핑몰 말이야. 이제 막 시작할 단계인데 우리 쪽에 사람이 부족하거든. 자금도 다뤄야 하고 해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갑작스러운 제안이 어리둥절해서 친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친구는 가방을 열어 안에서 서류를 하나 내놓더군요. 사실 이 이야기도 해보려고 오긴 했는데 아까 틈이 없어서 말을 못했다. 될 만한 사업이라서 여는 거고 너한테 피해가게 하지는 않을 거야. 어때? 한번 해보지 않을래? 정말? 저는 친구에게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친구는 제 어깨를 툭툭 치고서 봉투 하나를 더 내놓고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거 사업 계획서니까 한번 보고서 연락 줘. 바로 시작하게. 그래, 알았어. 그럼 나중에 보자. 그리고 친구는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뭔가에 홀린 것 같았지만 바로 식당 문을 닫고서 그 서류를 열어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친구의 성격대로 아주 상세했고 믿음직해서
당장이라도 사업에 참여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동업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야, 그런데 나 자본금이 지금 진짜 없거든? 민망하지만. 문제는 제가 지금 식당이 잘 되질 않아서 월세와 대출 이자만 내기도 버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사실을 어제 식사를 하면서 모두 들었기 때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는 눈치였죠. 그래, 괜찮아. 자본금은 벌써 충분하니까 넌 그냥 이름만 걸고 일하면 돼. 정말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래. 잠깐 나와라. 우리 사무실 보여줄게. 친구의 말대로 저는 알려준 장소로 나갔습니다. 친구가 아래로 내려와서 저를 사무실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된 서류들을 꺼내더군요. 우리 사업에 관한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유통업 관련 서류고 이쪽은 앞으로 할 온라인 쇼핑몰 사업 관련. 온라인 쇼핑몰은 그냥 위탁이 아니라 브랜딩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벌써 하고 있다고? 브랜딩이 그렇게 빨리 되는 건 아니라서 작업 중이지. 벌써 진행 중인 건데 내가 이렇게 올라타도 되나? 상관없어. 내가 대표인데 누가 뭐라고 해. 친구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약서 하나를 가져가서 내밀더군요. 거기에는 친구가 여는 온라인 쇼핑몰에 지분 50%를 준다는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놀라서 계약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았어요. 야, 나 이만큼 자본 못 넣어. 가게 다 팔아도 이만큼은. 너한테 투자받을 생각 없어. 그리고 이미 투자금 받은 거나 다름없잖아. 뭐? 3천. 그거 이미 네가 나한테 투자한 거잖아. 무슨 소리야. 너 이미 갚았잖아. 아니, 그때 그 시점에 받았던 3천은 내가 갚은 3천으로는 다 갚을 수 없는 가치였어. 너한테 또 투자금 받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넌 그냥 지분을 받으면 돼.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워서 그 계약서를 읽고 또 읽었죠. 새로운 사업 지분 50%. 평소라면 저도 거절했겠지만 지금 식당은 너무 안 되어서 이제 제 처지도 위험한 지경이었기에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네가 받지 않으면 내가 정말 슬플 거야. 하지만 내가 너한테 진짜 신세를 갚을 수 있게 기회를 줘. 친구는 정색하고 말했고 저는 계약서에 결국 사인을 했습니다. 친구는 무척 좋아하면서 이제 동업자가 되었다고 함께 일하자고 했죠. 하지만 제게 일을 하라고 한 것과는 달리 친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식당에 가끔 들러서 식사를 하고 갈 뿐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가 데려오는 직원들이 하나둘 늘어나더군요. 업체가 점점 커지면서 사세도 확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친구의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마다 저의 식당의 매출도 올랐죠. 그리고 친구가 본격적으로 식품 온라인 유통업을 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체계적으로 브랜딩 작업을 하고 신중하게 문을 연 인터넷 쇼핑몰은 코로나 시국과 잘 맞아떨어져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났고 저는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으로 돈방석에 앉게 되었죠. 한 해 만에 매출 30억대로 성장한 친구의 업체는 지금도 그야말로 폭풍 성장 중에 있어서 자고 일어나면 제 재산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도 돈이 잘 불어서 저는 친구에게 이제 내가 사업에서 빠져야 하지 않냐고 걱정하면 친구는 걱정 말라며 언제나 저를 동업자로 불러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식당을 접어도 되지 않냐는 말도 듣지만 저는 또 제 사업을 그만두고 싶진 않아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작은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도 최근에는 사정이 많이 나아져서 운영이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를 믿고 위기의 순간 도움을 주었고, 친구는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돈방석 위에 앉았다는 것보다 그 사실이 더 뿌듯하고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사실도 좋고, 제게 그런 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좋습니다. 저는 사업에 큰 재능은 없지만 친구를 잘 둬서 행복해질 수 있었으니 저보다 더 운 좋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부디 인생에 있어 좋은 사람을 만나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대하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